네, 안녕하십니까.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부산 음식 얘기를 좀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바로 지도를 통해서, 지도 속에서 지도를 보면서 이제 부산 음식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전파됐고 또 왜 그 음식은 그 지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음식 얘기하면서 지도로 접근하는 건 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약간 사회과 부도 있다니까. 사회과 부도 약간 덕후였는데,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사회과 부도 보는 재미가 이렇게 있었는데, 학창 시절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이 얘기도 뭐 과목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 원래 공부예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그 한반도 이렇게 전도가 나와 있는데, 이건 1930년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만든 지도입니다. 아, 일본이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방 조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일본의 식민지니까 한 지방으로 본 지방으로 거죠. 봤다. 지방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지도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철도가 바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오는 경부선. 1905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1905년에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개통이 된 게 바로 서울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이게 1906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거의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게 이제 이렇게 경의선과 경부선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1914년에 바로 경원선, 원산에서 서울로. 네, 이렇게 오는. 근데 이 철도 노선이 사실은 우리 부산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철도랑 음식이랑.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우리 구포국수. 구포국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밀 재배가 우리나라는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인류 문명이 처음으로 탄생한 데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옛날에 막 이 겁나게 외웠었는데. 뭐 중동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렇죠. 이게 바로 단순한 게. 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딱. 그러니까 뭐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서 밀농사를 재배하면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왜 거기였던가? 밀농사는 기본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 잘 됩니다. 아, 물이 많은 데가 아니고요. 네, 건조한 지역. 근데 우리나라는 밀을 재배하기에는 너무 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짓는 쌀농사가 발달했고, 밀농사는 물을 가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쌀농사는 우리가 수도작이라고 그래요. 물을 가둬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밀농사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식재료를 가장 처음으로 수입했던 게 바로 밀이었거든요. 중국 산동 지방에서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 밀을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밀은 수입품이고 이게 아주 비싼 고가의 식재료다 보니까 밀을 언제 먹는다? 잔치. 네, 잔치 때만 잔칫날. 먹는다. 그래서 잔치국수고, 그래서 국수 언제 먹여줄래는 뭡니까? 결혼. 네, 너 언제 결혼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 시대 때부터 밀은 경사스러운 날, 잔치 때나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치국수라는 말이 붙고, 그 다음에 결혼식 언제 하냐가 바로 국수 언제 먹여줄 것이냐, 이런 게.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가볍게 한 끼 먹는 정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특별한 날에만 먹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는데, 문제는 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그 우리나라 전체에서 물자들을 수탈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그 경지 정리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많이 수탈해 가기 위해서 농경지를 전부 다 이제 지금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게 전부 다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뭐 구룡포, 목포, 그 다음에 울산 뭐 이런 곳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선단들,
대형 선단들이 와가지고 우리 연안의 어떤 수산물들을 수탈해갖고 이렇게 해갔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예전부터 밀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우동을 먹으니까. 우동을 먹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밀을 굉장히 많이 재배했는데 이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밀도 수탈해 가려고 하니까 밀농사가 되는 데가 없는. 근데 유일하게 얘들이 보니까 이 한반도에서 밀이 재배할 가능한 게 밀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황해도의 사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원은 바로 이 경의선이 지나는 곳이었. 여기에 사리원이 여기 딱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밀을 가져가기가 좋은 거지. 여기서 밀을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경의선을 타고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경부선의 종점은 부산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산역은 뭐의 종점이냐면 사람의 종점이거든요. 아, 물자의 종점은 구포역이었어요. 구포역. 네, 그러니까 이 사리원에서 재배된 밀은 딱 구포역에 다 내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구포에는 전부 이제 이렇게 밀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밀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밀을 그냥 가져가는 도중에 썩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아예 그냥 재분을 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좋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남성곡산이라 그래가지고 이 구포에 최초의 이 재분 공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남성 곡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재분 공장들이 막 생기면서 구포는 어마어마한 상업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 구포은행이 설립된 것도 이 밀로 그게 바로 경남은행의 전신이죠. 실제로 그 첫 번째 건물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건물이 지금 우리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있거든 구포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포에 밀이 도착을 딱 하는 거지. 밀이 도착을 하니까 밀가루가 많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뭔가로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국수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요만한 롤러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돌리면 몇 번만 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롤러를 몇 번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얇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쫙 이제 가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말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포국수는 거의 국수 그런 구포가 이렇게 대명사처럼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요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구포국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1872년에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부산 여기 이제 동래성이 있고 부산진이 여기 있고 금정산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대포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뭐냐면 이게 낙동강이죠. 낙동강이 이제 바다하고 접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식재료나 음식을 볼 때는 이런 고지도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면 이 고지도는 지형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밀물입니까? 물이 들어오는 게. 네. 전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썰물과 밀물이. 근데 밀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쓸려 나간다. 이게 또 이게 잘못 생각하면 지금까지 굉장한 지식들을 쏟아냈는데 지금 유치원생들도 아는 게 헷갈리는. 갑자기 앞에 말들이 의심이 딱. 밀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닷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공간을 우리가 기수역이라고 해요. 기수역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뭡니까? 아까 보시래기. 네, 오시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 제첩. 그래서 이쪽은 다 제첩밭이 옛날에 제첩밭이었어. 제첩밭인데 이 밀물때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만 오는 게 아니라 바람도 같이 오거든요. 바람이 같이 오는데 이 바람이 올 때는 이 바닷바람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염분과 그 다음에 수분. 그러니까 이게 물기를 먹으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럼 쫙 오다가 이게 구포가 여기거든. 여기인데 이 구포에 오면 바람이 이렇게 쭉 오다가 이 산에 탁 막힙니다. 이 백양산, 금정산하고 백양산하고 이어지는데 산에 탁 막히니까 구포에는 늘 언제나 바람이 머물러 있어요.
바람이 머물러 있어요. 습한 바람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습하면 오히려 국수를 말리는데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보통 국수를 건조시킬 때는 건조한 날씨에 국수를 건조를 시키면 국수가 빼짝 마르는데 그러면 국수 사이에 기공이 많아집니다. 빈 공간이 많아집니다. 물기가 있던 게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요게 이제 안에 기포가 많아요. 그러면 얘는 삶으면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차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삶아 놓으면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근데 구포는 이 물기를 먹으면 바닷바람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포국수는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분 속에서 말리다 보니까 이게 쫙 쪼그라들어요. 처음엔 부피가 요 정도 됐다가 말리면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포국수는 탁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안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삶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동안 쫄깃쫄깃해지죠. 그 다음에 그 바람은 소금기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약간 짠맛이 돌아요. 그게 구포국수의 특징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고, 그래서 이 구포국수를 말렸고, 실제로 구포에 많을 때는 이 국수를 만드는 간의 수공업을 하던 집들이 한 60곳 정도 있어요. 이걸 말려가지고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이제 아줌매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철국 사이소 제철국 아줌매보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게 바로 구포국수. 국수를 이렇게 다라이에 이고 다니면서 구포국수 사이소 이렇게 했던 거.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구포국수의 전통이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밀만 모여서 구포국수가 커졌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네. 지형적으로 구포가 국수를 말리기 가장 좋은 적합한 지형의 예. 특성을 예.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사실은 구포국수 외에도 전국에 국수 공장은 많았어요. 많았고 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국수 구호 물자로 우리가 밀리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국수 공장들이 전국에 있는데 이렇게 자연 건조를 시켜서 보니까 구포국수만한 그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포국수가 유명해진. 그래서 이렇게 이 지형 구포가 가지고 있는 강바람, 그러니까 바닷바람과 그 바닷바람이 머무는 이 산에 막혀가지고 머무는 거, 요런 지형 때문에 사실 구포국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미리 구포에 도착한 미리 그것만 구포국수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또 하나 이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하나를 만들어냈거든요. 미리 구포역에 도착한 미리 만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산성 막걸리입니다. 아, 국수 말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산성 막걸리는 물론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긴 한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 막걸리를 만들 때는 쌀이 주 원료지만 쌀 다음으로 훨씬 더 중요한 막걸리의 맛을 내는 것은 뭡니까? 누룩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산성 막걸리를 만들던 누룩은 보리 누룩이었어요. 보리를 쪄서 이렇게 이제 곰팡이를 입혀가지고 누룩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리 누룩이 보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맛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산성 막걸리는 뭘로 만드냐면 밀누룩으로 만들어요. 통밀을 갈아가지고 통밀을 쪄서 이제 이걸 여기에 곰팡이를 입혀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이제 통밀로 만든 이 누룩이 산성 막걸리 특유의 그 새콤한 맛 그리고 특유의 그 알싸한 느낌 요걸 딱 내주는데 구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성마을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구포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북문. 네. 금정산성. 네, 금정산성 북문.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명동 그 아파트 단지 네.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천천 있는. 네, 대천천 있는 그쪽. 그러네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 천이 이렇게 보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딱 북문으로 해가지고 산성마을에 옛날에 그러니까 이 구포역에 사리원에서 재배해서 구포역에 도착한 밀이 리어카 타고 올라가가지고 산성마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산성막걸리를 만드는 밀누룩이 여기서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국수와 서문입니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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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중에 그냥 그다음에 이제 요 지도에서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 경의선을 타고는 밀이 왔고 경원선을 타고는 뭐가 있을까요? 명태. 이 경원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한 게 바로 명란입니다.
명란. 네. 그 안에. 명란인데 이게 또 명란은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제일 흔한 생선 중에 하나가 겨울에 제일 흔한 생선이 네. 명태였어요. 명태. 그러니까 명태가 진짜 많이 잡힐 때는 이 조선 시대 때 기록들 보면 명태는 사료로 쓸 정도로 많이 잡혔거든요. 그 정도로 겨울에 많이 잡혔는데 이 명태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집산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진부령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황태. 예. 황태. 인제의 뭐 용대리. 예, 용대리 황태를 강원도에서 말리는데 사실은 황태를 그 강원도에서 말린 것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전에는 전부 원산에서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민들이 내려와서 북한에서 황태 만드는 그 덕장하고 제일 가까운 기후를 찾아낸 게 용대리. 용대리. 그래서 이 원산에서 이 황태를 다 말렸는데 황태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태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네. 명태를 손질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안에 알이 나오고. 내장. 알이 나오고 내장이 그러니까 창난젓 만들고 명란젓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이 명란젓을 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명태 사업을 독점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일제시대 때 보면 뭐냐면 전부 다 무동력선 그냥 나룻배 타고 나가가지고 잡았는데 이때 일본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 동력선을 타고 대형 어선이 와가지고 명태를 싹쓸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인들은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명태를 그 내장을 분리해내는 이 작업에 그냥 노동자로 전락을 하는 거죠. 노동자로 전락을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 임금을 안 주는데 그러면 임금을 안 주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파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임금을 안 주는데 불만이 없는 거야. 그 뭐지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빼돌려. 이 부산물 부산. 그러니까 내장, 알, 아가미 이런 거를 다 젓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더라는 거지. 어차피 저거는 안 먹는데. 안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건데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은 일본 사람들에게 알은 다산과 다복의 상징이라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명란이 띈 거죠. 그래서 이 명란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소금에 절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장독에 항아리에 옹기에 넣어가지고 바로 경원선을 타고 서울에서 다시 경인선을 타고 오는데 이 명란은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초량까지 왔습니다. 부산역까지 와가지고 초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부두. 남선창고. 남선창고에 바로 이 명란을 보관해놨다가 이 명란을 바로 부간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갔죠. 그래서 현재 일본의 시모노세키에는 바로 조선에서 온 명란을 보관하던 창고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 부산이 이제 이러면서 명란의 중심지가 됐었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이와 비슷한 전통이 남아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명태가 전혀 안 잡히죠. 근데 이 우리가 먹는 명태는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러시아. 러시아에서 오죠. 러시아에서 오는데 러시아가 강력하게 쿼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잡아갈 수 있는 명태는 얼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명태 알인 명란도 러시아가 직접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만 딱 추출해가지고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다 부산항으로 옵니다. 감천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 해에 우리나라에 허락한 명란의 그 쿼터가 얼마냐면 5만 톤입니다. 그러면 5만 톤이 전량 우리 감천항으로 오고 이 명란을 먹는 나라가 세상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네, 한국과 일본. 근데 5만 톤이 오는데 그 5만 톤 중에서 4만 5천 톤을 일본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천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간 5천 톤 정도의 명란을 소비를 하고 일본은 4만 5천 톤을 소비하는데 일본은 4만 5천 톤 전량을 뭐를 만드냐면 바로 명란젓을 만드는 데 쓰고 우리나라는 5천 톤 중에 절반만 명란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뭐 할까요? 알탕. 명란 바게트. 네, 알탕.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명란 전체가 한 25,000톤, 2,500톤 정도 쓰고 일본은 45,000톤 전량을 명란을 만드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 반찬 1위가 명란입니다. 명란. 그게 바로 이 부산에서 일제강점기 때 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시작. 명란은 우리 음식인 거죠. 명란은 뭐 의심할 바 없는 우리 음식이고 일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대부분 한국에서 이렇게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모든 문물들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조선이나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대륙으로부터 건너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륙은 뭐 중국인지 한국인지 불분명한 거죠. 근데 그러면 뭐 K푸드의 명란이 대표주자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근데 다 대륙에서 왔다 그러는데 딱 유일하게 조선으로부터 건너왔다, 한반도로부터 건너왔다라고 인정하는 음식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명란, 또 하나는 뭘까요? 조선으로부터 왔다. 두부. 두부. 네. 네. 두부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조선에서 건너간 게 워낙에 명확한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두부와 명란은 바로 한국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일부러 이 지도를 그 1930년대 지도를 가져오는 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근대 일본의 이렇게 일제 강점기 이런 것들 자꾸 아픈 역사로만 생각을 하고 상처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이런 과거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근대의 유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사실은 이 근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발굴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아주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 자주 쓰지만 그 관심 있게 그 흔적을 찾아보지 못했던 지도를 통해서 이 음식과 연결시키는 아주 놀라운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얘기였는데 강렬했고요. 뭐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 한 100번은 더 해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예, 우리 박상현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